네가 혼자 밥값이나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건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부엌 불빛만 켜져 있던 그 부엌에서 남편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웃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듯 아주 조용하게. 저는 그날까지 40여 년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밥이 조금만 식어도 타박이 왔고 어디를 나가도 누구를 만나는지 먼저 말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게 남편이 까다로운 탓이라고 생각했지 제가 겁을 먹어서 그랬던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69에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야 숨 좀 쉬고 살겠다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편해지질 않았어요. 자유를 얻은 줄 알았는데 왜 그날부터 더 겁이 나기 시작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을 저는 이유도 확인하기 전에 먼저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말 잘못이 맞긴 한 건지, 그런 건 나중 문제였어요. 입에서 사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의 상황을 살피는 순서가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거든요. 그게 이상한 줄을 몰랐습니다. 40년 넘게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 집에서 아침은 늘 긴장으로 시작했어요. 새벽 6시가 채 안 된 시간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된장국을 데우면서 동시에 생선을 굽고 밥솥 보온 상태를 확인하고 찬 공기가 제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혼자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남편 박태식 씨가 일어나기 전에 상이 다 차려져 있어야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한숨이 먼저 나왔고 한숨 다음엔 말이 따라왔으니까요. 그날은 생선이 조금 늦었습니다. 불 조절을 잘못했는지 속이 덜 익었고 다시 뒤집다 보니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이 식탁 앞에 앉아 상을 한번 훑어보더니 숟가락도 들기 전에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은 짧았어요. 넌 평생 제대로 하는 게 하나 없다. 크게 화를 낸 것도 아니었어요.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아침 인사를 건네듯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듯 그렇게 말하고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뒤에 또 미안해요를 꺼냈어요. 자동처럼요. 남편이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간 뒤에야 저는 제 밥을 먹었습니다. 앉아서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싱크대 옆에 그냥 서서 남편이 남긴 국물을 데우지도 않고 찬밥 위에 부어 대충 몇 술 뜨는 식이었죠.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한 건 그보다 조금 전부터였어요. 스마트폰 교육이 있다고 해서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최복순 씨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1살 아래인데 말이 빠르고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그 씩씩함이 좀 낯설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교육을 기다리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친구 만나러 나갈 때도 미리 말해놔야 마음이 편해요. 그냥 훌쩍 나가면 왜 그랬냐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별것도 아닌 일처럼요. 그런데 복순 씨가 웃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그건 편한 게 아니에요. 겁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스라이팅?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검색해 봤는데 화면을 읽다가 어느 순간 손이 멈췄어요. 상대방이 틀렸는데 자꾸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판단보다 눈치가 먼저 나온다. 혼자 있을 때도 그 사람 반응을 먼저 상상한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욱신거렸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날은 그냥 덮었어요. 아직은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복지관에서 돌아오면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몸이 혼자 달라지는 거예요. 어깨가 먼저 내려갔고 걸음이 느려졌고 가방 지퍼를 무의식적으로 소리 없이 닫았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다가 손을 멈추고 그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이 집 문 앞에만 서면 저는 이렇게 됐어요. 소리를 줄이고 존재감을 줄이고 내가 들어가도 불편하지 않다는 걸 미리 증명하려는 것처럼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남편이 뭐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몸이 먼저 알아서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다이어리 귀퉁이에 짧게 썼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병원 정기검진 날짜를 말한 건 그 다음 주였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남편 옆에 앉아 다음 주 화요일에 내과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혈압이 요즘 좀 오르는 것 같고 어지럼증도 가끔 있어서요.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돌렸어요. 소리가 확 커졌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말했어요. 조금 더 크게요. 남편은 그냥 화면을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거예요. 알아들었겠거니 바쁜가 보다 나중에 또 말하지 뭐 하고요.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내가 아프다고 했는데, 검진을 간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소리를 키웠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픈 것도 안 궁금한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상하게 무서워졌어요. 생각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낯설어서요. 40년 넘게 같이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 눕다가 남편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오래전 일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딱히 나쁜 일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손찌검을 당한 것도 아니었고 굶은 것도 아니었고 심하게 욕을 들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피곤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 긴장하는 것, 나가기 전에 미리 보고하는 것, 말하다가 남편 표정을 먼저 살피는 것, 웃음소리도 너무 크면 안 될 것 같아서 줄이는 것,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40년이 됐어요. 큰일은 없었지만 작은 긴장이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피로였던 거더라고요. 그것도요. 복순 씨를 다시 만난 건 며칠 뒤였어요. 복지관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따뜻한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TV 채널 돌리던 남편 얘기도요. 복순 씨는 커피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언니, 그거 오래된 거 맞아요. 근데 오래됐다고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반박하고 싶었는데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오래됐다는 게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저도 사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늦가을 가로수가 거의 다 비어 있었어요.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보는데 이상하게 그 나무가 저 같았습니다. 속은 아직 살아있는데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버스가 정류장에 설 때마다 사람들이 오르내렸어요. 저는 그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보면서 저 사람들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깨가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저만의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가벼워지진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식사 중에 2번 말했어요. 국이 싱겁다는 것, 그리고 반찬 가짓수가 적다는 것. 저는 2번 다 알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씻고 나서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어둠 속에서 복순 씨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오래됐다고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일어나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다이어리를 꺼내 뭔가를 쓰려다가 펜을 든 채로 한동안 빈 페이지만 바라봤어요. 쓸 말이 너무 많은 건지 아니면 아직 정리가 안 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 줄만 썼어요. 나는 지금 괜찮은가? 물음표를 찍고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대답은 쓰지 않았어요. 아직은 무서웠거든요. 대답을 쓰는 순간 뭔가가 돌이킬 수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런데 며칠 뒤 병원에서 저는 처음으로 보호자 칸이 비어 있는 접수증을 혼자 손에 들고 서 있게 됩니다. 접수증을 받아들고 펜을 잡았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환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칸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보호자. 그 2글자 옆에 빈 선이 하나 그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선을 한참 봤습니다. 뭔가를 써야 하는데 쓸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남편 이름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다가 그러면 연락처도 써야 하고 그럼 병원에서 전화가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뭐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 칸을 비워두고 접수 창구에 냈어요. 직원이 접수증을 보더니 올려다봤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혼자 왔어요. 짧게 대답했는데 직원은 별다른 말 없이 접수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별일도 아니었죠. 근데 대기 의자에 앉아서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동안 그 빈 칸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대기실은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옆자리엔 70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아들로 보이는 남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접수증을 직접 챙기고 번호표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말하면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특별히 다정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거기 같이 있는 것뿐이었는데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 박태식 씨는 그날 아침 제가 병원 간다고 말했을 때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내과 가야 한다고 했더니 신문 페이지만 넘겼습니다. 못 들은 건지 들었는데 할 말이 없는 건지 저는 한 번 더 말했어요. 남편은 그때서야 혼자 못 가? 라고 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혈압 수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증상이 좀 보여요. 식사 시간 불규칙하신 거 아닌가요? 긴장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이런 수치가 나와요. 저는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분이랑 같이 사세요? 남편이랑 둘이요. 남편분은요? 바쁘셔서요. 의사가 잠깐 저를 봤어요. 뭔가 더 물어보려는 것 같다가 그냥 처방전을 썼습니다. 식사 시간을 지키고 무거운 걸 들지 말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줄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줄이려면 집에 안 들어가면 되는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스스로 놀랐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줄 몰랐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약봉지를 들고 들어가는 저를 보더니 한번 훑어봤어요. 또 병원 갔어? 멀쩡한 사람이 유나는.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별것 아니에요. 그냥 검진이에요라고 받아쳤을 텐데 그날은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약봉지를 부엌 선반에 올려두고 손을 씻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또 말했어요. 내가 혼자 뭘 못하니까 자꾸 사람 붙잡으려는 거야. 병원을 혼자 못 가.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사라지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그 조용함 속에서 남편 말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뭘 못한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그날따라 예전처럼 그냥 흘러가지 않았어요. 어딘가에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내가 정말 혼자 못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않은 사람이 문제인 건가. 딸 선영이를 만난 건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걸 마시자고 불렀어요. 선영이는 아이 학원 스케줄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다면서도 왔습니다. 앉자마자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더니 엄마 빨리 말해. 나 1시간밖에 없어라고 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아빠랑 따로 살고 싶다. 선영이 얼굴이 굳었어요. 저를 보다가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옆 테이블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이 나이에 왜 그래, 엄마. 괜히 일 키우지 마. 일이 아니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 힘든 거야 다들 힘들지. 아빠가 좀 까칠한 건 나도 알아. 근데 지금까지 살았잖아. 이제 와서 왜?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창밖을 봤어요. 밖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영아, 엄마가 병원을 혼자 다녀왔어. 아빠한테 말했는데 소리만 키우더라. 선영이는 잠깐 말이 없다가 말했어요. 아빠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엄마도 알면서. 원래 그런 사람. 저는 그 말을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괜찮다는 건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건지. 선영이는 그 뜻을 구분하지 않고 말한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선영이가 화면을 보더니 엄마 나 가봐야 할 것 같아라고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너무 힘든 결정은 나중에 천천히 해.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식어가는 커피를 봤어요. 나중에 천천히. 그 말이 얼마나 오래된 말인지 선영이는 몰랐을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나중에 천천히를 반복해왔거든요. 아들 준호한테는 문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잠깐 볼 수 있냐고요. 준호는 다음날 저녁에 짬이 난다고 해서 동네 감자탕집에서 만났어요.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 제 말을 들었습니다. 선영이처럼 주변을 살피진 않았어요. 그냥 뚝배기를 휘저으면서 듣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성격이 문제인 건 알아요. 근데 엄마 지금까지 버텼으면 조금만 더 하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저는 그 말을 듣고 국물을 한 숟갈 떴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조금만 더가 몇 년이야? 준호는 대답을 못했어요. 뚝배기만 휘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하실 분도 아니고 엄마도 지금 뭘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사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요. 저는 준호 얼굴을 봤어요. 나쁜 아들이 아니에요, 준호는요. 그냥 이 문제가 자기 삶으로 들어오는 게 불편한 거겠죠. 그게 밉다기보다 그냥 서운했습니다. 이 불편함이 준호한테는 잠깐이지만 저한테는 40년이었으니까요. 감자탕집을 나오면서 준호가 집에 잘 들어가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네 하고 걸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뉴스를 보다가 광고 나오는 틈에 저한테 말했습니다. 선영이한테 뭐라고 했어? 선영이가 전화했더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마. 애들 귀찮게 하지 말고. 그러고는 다시 TV를 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어요. 어둡게 해놓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 말이 여러 번 머릿속을 돌았어요. 내가 병원을 혼자 다녀온 것도, 보호자 칸을 비워둔 것도,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말한 것도, 남편한테는 다 쓸데없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 밤에 저는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뒤척이다가 결국 핸드폰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면서 눈이 시렸습니다. 검색창에 천천히 입력했어요. 가정법원 이혼 상담. 손가락이 조금 떨렸어요. 검색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이걸 누르면 뭔가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게 아닌데 그냥 찾아보는 것 뿐인데도요. 그래도 눌렀습니다. 화면에 번호가 떴어요. 저는 그 번호를 저장하지는 않고 그냥 눈으로만 오래 봤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이 번호를 실제로 누르게 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찾아봤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걸 검색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창밖에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새벽 6시에 일어나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남편 밥상을 차리면서 어젯밤에 검색했던 번호가 자꾸 손끝에서 맴도는 것 같았어요. 가정법원은 생각보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뭔가 크고 무거운 곳 같은데 실제로 가보니 그냥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복도에 형광등이 켜져 있고 대기 의자가 줄지어 있고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저처럼 나이 든 사람도 있었고 젊은 부부도 있었고 혼자 온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혼자였습니다. 상담 신청을 하고 나서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이상하게 덜덜 떨리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고 나니까 그냥 그 다음 일을 하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상담사가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의 차이, 재산 분할, 서류 준비 목록. 저는 메모지에 받아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조금 느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잠깐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뭐, 이혼? 내가? 그 웃음이 오래 남았어요. 그 뒤로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무시하는 쪽으로 반응했어요. 제가 꺼낸 말을 못 들은 척하거나 밥상 앞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앉아 있거나 가끔 비웃듯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혼자 어디서 살게. 돈이 있어야 살지. 이 나이에 이혼한 여자 어떻게 보는지 알아? 애들이 뭘 하겠어. 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흔들리긴 했어요. 안 흔들렸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밤에 혼자 누워서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나가면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이 되면 마음이 다시 가라앉았어요. 오히려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달까요? 그 말들을 들을수록 내가 왜 나가야 하는지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는 2번 더 말렸어요. 준호는 한 번 더 전화해서 엄마 진짜 생각 다시 해봐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2 사람한테 똑같이 말했어요. 엄마가 결정한 거야. 조정 기일 날이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 앞 복도에 저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나란히라고 해도 서로 말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정장을 입고 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자리에 정장을 입고 오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조정실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했어요. 큰 소리도 안 쳤고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어요. 여기서도 저를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듯 조용히 앉아 있는 거니까요. 조정이 끝날 무렵 남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조정위원도 있는 자리에서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요. 지금 나가면 네가 손해야. 누가 널 받아줘.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손이 테이블 밑에서 살짝 쥐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그 말 한마디에 한참 흔들렸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받아줄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으로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떨리긴 했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똑바로 봤습니다.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고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것이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부동산 사무실에 간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많지 않았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작은 원룸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소장님이 몇 군데를 보여줬는데 저는 너무 위도 싫고 너무 좁은 것도 좀 그렇다고 했더니 3층짜리 빌라 2층 끝방을 보여줬어요.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벽지가 오래돼서 군데군데 누렇게 됐고 창문 하나가 조금 삐거덕거렸어요. 화장실이 좁았고 부엌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방이 괜찮았어요. 아무도 트집 잡지 않는 방이라는 게 그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빨간 번호표가 달린 열쇠를 받았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깐 봤어요. 작고 차가운 열쇠였습니다. 근데 이게 제 거라는 게 이상하게 실감이 잘 안 났어요. 4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제 방 열쇠였으니까요. 이삿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큰 집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고 가져올 게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이불 하나, 소형 밥솥, 전기포트, 약봉지 몇 개, 다이어리. 그게 다였습니다. 택시 트렁크에 다 들어갔어요. 방에 짐을 내려놓고 혼자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작은 방이었어요. 짐을 내려놓으니까 바닥이 거의 다 찼습니다. 벽이 가까웠고 천장이 낮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좁음이 내 크기에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처음으로 제 몸에 맞는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깥에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든 말든 창문을 열든 닫든 아무도 한숨을 쉬지 않았어요.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첫날 저녁은 편의점에서 해결했어요. 삼각김밥 2개랑 컵국 하나를 샀습니다. 방 바닥에 앉아서 컵국에 뜨거운 물을 붓고 삼각김밥 포장을 뜯었어요. 고급스럽지 않았습니다. 근사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차갑고 작은 방 바닥에 앉아서 혼자 먹는 저녁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밥이 식을까봐 긴장하지 않아도 됐고 반찬이 맛없다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먹다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면 됐습니다. 삼각김밥을 다 먹고 나서 컵국을 천천히 마시는데 그냥 그 시간이 좋았어요. 이렇게 조용한 밥상이 이렇게 편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근처 시장을 좀 걸었어요. 혼자 나가는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해도 됐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가고 골목으로 걸었습니다. 시장 입구 옷가게 앞에서 밝은색 스카프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늘색이었는데 오랫동안 저는 눈에 띄는 색을 잘 안 했거든요. 남편이 촌스럽다고 했어서요. 그냥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목에 둘러봤어요. 거울을 보니까 낯설었습니다. 이 색이 저한테 어울리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고른 거라는 게 좋았어요. 밤에는 리모컨을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드라마를 봤어요. 중간에 광고가 나와도 채널을 안 바꿨습니다. 보고 싶은 채널을 제가 정했어요. 볼륨도 제가 정했고요. 누가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고 그걸 왜 보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TV를 껐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잠이 잘 왔습니다. 예전엔 밤마다 뭔가를 걱정하면서 잠들었는데 그날은 걱정보다 피곤함이 먼저였어요. 좋은 피곤함이었습니다. 내 하루를 살아서 생긴 피곤함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싶으면 먹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쉬고 싶으면 쉬었어요. 별것 아닌 것들인데 저한테는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복순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나 이사했어요. 작은 방이에요. 근데 제 방이에요. 복순 씨가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잘했어요, 언니.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창문 쪽을 봤어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좁은 창이지만 제가 원할 때 열고 닫을 수 있는 창이었어요. 진짜 시작? 그 말이 좋으면서도 조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유가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거든요. 일주일쯤 지나서 우편함을 처음 열어봤습니다. 봉투가 여러 장 꽂혀 있었어요. 월세 고지서, 관리비,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하나씩 꺼내서 손에 들고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봉투가 얇은데도 손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뜯으면 숫자가 나올 거였습니다. 그 숫자들을 보고 나면 지금 이 가벼운 기분이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봉투들을 들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 바닥에 앉았어요. 한 장씩 천천히 뜯기 시작했습니다. 자유가 비싸다는 걸 저는 그 봉투들을 열면서 처음으로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다 열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방 바닥에 고지서들을 쫙 펼쳐놓고 계산기를 꺼내서 하나씩 두드렸어요. 월세, 관리비, 전기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숫자들을 더하는 손가락이 느려졌습니다. 더할수록 숫자가 커졌고 커질수록 숨이 조금씩 짧아졌어요. 연금이 들어오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봤습니다. 그 날짜와 고지서 납부 날짜를 나란히 써놓고 보니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연금이 들어오는 날보다 나가는 날이 먼저였습니다. 관리비는 25일, 전기요금은 말일, 건강보험료는 열흘. 연금은 25일에 들어오는데 그 전에 이미 빠져나가야 하는 것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몇 알, 김치 한 통, 물병 2개. 그게 다였어요. 이사 오면서 장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혼자 사는데 얼마나 필요하겠냐 싶어서 조금씩만 샀는데 막상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냉장고 불빛이 하얗게 방 안으로 새어나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지서들을 봤어요. 이걸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얼마인지, 그걸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는데 답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자유가 비싸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는데
이렇게 숫자로 눈앞에 펼쳐지니까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날 밤은 계산기를 옆에 두고 잠들었어요. 복순 씨한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했거든요. 이사 오고 나서 복순 씨가 어떻냐고 물을 때마다 잘 지내고 있다고, 조용해서 좋다고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건 진짜였으니까요. 근데 조용함이 좋으려면 배가 불러야 한다는 걸 그때는 좀 느슨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한 건 이사 온 지 열흘쯤 됐을 때였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공고들을 봤어요. 요양보호사 보조, 급식 보조, 환경미화. 자격증이 필요한 건 당장 못하고 나이 제한이 있는 건 걸렸습니다.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대부분 나이를 먼저 물었어요. 69이라고 하면 잠깐 말이 없다가 연락드릴게요라는 말로 끊겼습니다. 그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시장 반찬가게 일을 소개받은 건 복지관 지인을 통해서였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오전까지 재료 손질을 하는 일이었어요. 시급이 많지 않았지만 당장 시작할 수 있었고 매일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나가겠다고 했어요. 첫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밖은 아직 깜깜했어요. 옷을 챙겨 입고 나오니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걸어가면서 숨을 들이쉬면 목 안쪽이 시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아주머니 2분이 이미 서 계셨어요. 다들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찬가게 뒷주방은 좁고 어두웠어요. 형광등이 하나 켜져 있었고 큰 플라스틱 통에 재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금치, 무, 콩나물, 우엉.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에 앉아서 시금치부터 집었어요. 다듬으면서 손끝이 금방 곱아왔습니다. 물이 차가웠거든요. 사장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사도 하고 첫날이라고 천천히 하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일이 쌓이면 말이 달라졌어요. 어머님, 그거 말고 이거 먼저요. 손이 좀 늦으시네. 빨리빨리요. 제 촉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가게 일이 그런 거니까요. 근데 손이 빨리 안 움직이는 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게 한계였어요. 마음은 빠른데 손이 따라가지 않는 느낌이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퇴근길에 약국에 들렀습니다. 혈압약이랑 관절약, 소화제를 샀어요. 약사가 봉투를 내밀면서 금액을 말했는데 저는 잠깐 지갑을 들고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영양제는 빼드릴까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약사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빼고 계산해줬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걸어오면서 손을 봤어요. 손가락 마디 2개가 부어 있었습니다. 물에 오래 담그고 무거운 걸 들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집에 와서 파스를 붙이려는데 손가락이 잘 접히지 않았습니다. 파스를 붙이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2배는 걸렸어요. 침대에 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을 해야 버티는데 일을 할수록 몸이 망가지고 있었어요. 그 2가지가 동시에 맞는 말이라는 게 처음 실감됐습니다. 어느 쪽을 포기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10살쯤 어렸는데 말이 많고 부침성이 있는 편이었어요. 쉬는 시간에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냐? 혼자 사냐? 자식은 있냐?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어느 날 그 여자가 쉬는 시간에 옆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새벽 일만 해선 못 버텨요. 몸이 먼저 나가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아는 방이 하나 있는데 월세가 훨씬 싸요. 지금 언니 사는 데보다 한참 싸고 관리비도 없어요.
혼자 사는 분들끼리 서로 도와야지, 안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조금 움직이긴 했어요. 월세가 싸다는 말이 귀에 걸렸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소개하는 방이라는 게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며칠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라고요. 며칠 뒤 원룸 주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다음 달부터 월세를 올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많이 오른 건 아니었는데 저한테는 그 차이가 작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그 금액이 오르면 한 달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 문자를 받고 나서 그 여자 말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월세가 훨씬 싸다는 말, 관리비도 없다는 말, 혼자 사는 사람끼리 서로 돕는다는 말. 저는 다음날 가게에서 그 여자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방 아직 있어요? 그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있어요. 내가 직접 주인한테 얘기해 줄게요. 이틀 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인이 괜찮다고 했다고요. 보증금을 조금 넣으면 되고 월세는 지금보다 훨씬 싸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결정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건네도 되는지. 근데 생각할수록 지금 원룸에서 오른 월세를 낼 자신이 없었어요. 몸도 점점 힘들어지는데 돈까지 더 빠져나가면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다음날 통장에서 돈을 찾았어요. 봉투에 넣어서 가게에서 건넸습니다. 그 여자는 봉투를 받으면서 말했어요. 내일 영수증 가져다 줄게요, 언니. 걱정 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여자가 가게에 나오지 않았어요. 사장이 오늘 어디 갔냐고 저한테 물었는데 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전화를 눌렀어요. 연결음이 몇 번 가다가 안내 멘트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눌렀어요. 또 안내 멘트였습니다. 점심때도 눌렀어요. 퇴근하면서도 눌렀어요. 전화는 끝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꺼냈어요.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보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정작 토할 것도 없었습니다. 변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어요.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금액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새벽부터 나가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손가락 마디가 부어오르면서 번 돈이었어요. 몸을 쓰고 받은 돈이었습니다. 그게 봉투째 사라진 거예요. 딸 선영이한테 전화창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들 준호한테 문자창을 켰다 지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기를 당했다고? 모르는 사람을 믿었다고? 그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못했어요. 다음날 새벽에도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는데 몸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입고 가게로 갔습니다. 그 여자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사장이 아무 말도 안 했고 저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물을 씻으면서 손가락 마디가 쑤셨어요. 오전 내내 양념통을 옮기다가 무거운 통을 들 때 손목이 꺾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아팠는데 아프다고 말을 못했어요. 사장 눈치가 보였거든요. 참고 오전을 마쳤는데 퇴근할 때 손목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며칠 쉬고 나오세요. 손목 그러면 일을 못하잖아요. 저는 네 라고 했습니다. 쉬고 나오라는 말이 쉬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며칠 쉬면 며칠치 돈이 없는 거였으니까요. 집에 와서 손목에 파스를 붙이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빨래를 널어놨는데 안 마를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손목을 감싸쥐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원룸 주인이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달엔 연장 어렵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몇 번을 읽어도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엔 연장 어렵다는 말은 나가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돈은 사라졌고 몸은 망가지고 있고 일은 쉬어야 하고 방도 비워야 하는 상황이 한꺼번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예전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도 확실했어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 방에서 버틸 수 있는지도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달엔 어디서 자야 하는지 저는 그날 밤 그 답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손목에 보호대를 감고 누워 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눕고 다시 천장을 보다가 또 돌아눕고 그러다가 결국 핸드폰을 켰어요. 원룸 주인 문자가 화면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 달엔 연장 어렵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또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금씩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력을 열었어요. 다음 달까지 남은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면서요. 날짜가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안에 다른 방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통장 잔고로 보증금을 낼 수 있는 곳이 있을지 그게 막막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겨우 눈을 감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손목이 더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냈어요. 가게는 쉬고 있었고 방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밥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냉장고를 열 때마다 의욕이 없었어요. 계란 2개를 풀어서 프라이팬에 올리다가 기름이 튀어 손목 위에 닿았는데 아픈 것보다 그냥 멍하게 그 자리를 봤습니다. 복순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요즘 복지관에 안 나오네요. 괜찮아요? 응, 손목이 좀 안 좋아서요. 많이 아파요? 조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복순 씨한테 다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로 꺼내면 더 실감날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입 밖에 안 내면 아직은 어떻게든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착각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손목을 조금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게에 다시 나간 건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장이 반겨줬어요. 일손이 부족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에 앉았어요. 무거운 건 못 들었지만 재료 다듬는 건 할 수 있었습니다. 손목에 힘을 많이 주지 않으면 됐거든요. 쉬는 시간에 국밥집에 갔어요. 시장 골목 안쪽에 오래된 국밥집이 있었는데 가게 사람들이 가끔 거기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뜨거운 국물이 앞에 놓이니까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그릇 옆에 붙이고 국물을 마시는데 그제야 제가 며칠 동안 제대로 뭘 못 먹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옆에 앉은 여자가 저한테 국물을 더 밀어줬습니다. 언니 많이 힘들었죠? 얼굴이 안 좋아요. 사기를 친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인데 말이 없고 묵묵하게 일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름은 경숙 씨였습니다. 손목 때문에요. 괜찮아요. 경숙 씨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언니, 나 사는데 근처에 방 하나 나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주인 할머니가 조용한 분이고 관리도 잘 돼 있어요.
작긴 한데 깨끗하고 월세도 많이 싸다던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방 얘기, 싼 월세, 아는 사람, 좋은 주인. 똑같은 말이었어요. 지난번에 사기친 그 여자가 했던 말이랑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숙 씨 얼굴을 봤어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었고 밥도 같이 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서웠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쁜 사람처럼 안 보인다고. 밥도 같이 먹는 사람이라고. 고마워요. 일단 좀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렇게만 했습니다. 더 듣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팔을 얹고 얼굴을 묻었어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경숙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로 좋은 방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를요.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안 괜찮다는 걸 저는 구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한번 부서지고 나니까 사람 얼굴을 보는 게 달라졌어요. 좋게 말을 거는 사람이 이제 무서웠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긴장됐어요. 그게 맞는 감각인지 틀린 감각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다 조심하게 됐어요. 며칠 더 지나서 결국 경숙 씨한테 그 방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직접 주인한테 연락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중간에 돈을 건네는 건 못하겠다고, 계약은 제가 직접 주인이랑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숙 씨는 잠깐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제가 번호 드릴게요. 번호를 받아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목소리가 낮고 조용한 분이었어요. 방 크기, 관리 상태, 계약 조건을 물었는데 차분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일단 보러 오라고 했어요. 방을 보러 간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이 삐걱거렸고 복도가 좁았어요. 방은 지금 원룸보다 더 작았습니다. 창문이 하나였고 부엌은 벽에 붙은 싱크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근데 깨끗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직접 청소를 해놨는지 바닥이 닦여 있었고 창문도 열어놔서 환기가 돼 있었어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골목이 내려다 보였어요. 낮은 담장 너머로 이웃집 화분이 보였습니다. 작은 것들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조금 가라앉혔어요. 계약서를 직접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요. 주인 할머니가 기다려줬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이삿날을 잡아놓고 원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짐이 없었는데도 정리하면서 자꾸 손이 멈췄어요. 전기포트를 박스에 넣었다가 꺼냈다가 작은 밥솥을 닦다가 그냥 한참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몇 달을 살았는데 그게 짧은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던 날, 리모컨을 마음대로 들던 날, 스카프를 사던 날. 그 장면들이 방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봉지를 챙기다가 바닥에 잠깐 주저앉았어요. 방이 비워질수록 자기 삶도 너무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는데 가져갈 것도 별로 없는 게 40년을 살았는데 비닐봉지 2개에 내 전부가 담긴다는 게 그 가벼움이 홀가분하지만은 않았어요. 한동안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새 방으로 이사 오는 날 비가 조금 왔어요. 짐을 들고 좁은 계단을 오르는데 손목이 쑤셨습니다. 무거운 건 최대한 줄였는데도 보호대를 감은 손목으로 들어올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방에 짐을 내려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맺혔다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창문 앞에 서서 한동안 그 빗방울을 봤어요. 골목이 젖어 있었고 이웃집 화분도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울 것 같지 않았어요. 슬프다기보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이 방도 낯설고 이 골목도 낯설고 이렇게 사는 것도 아직 낯설지만 그래도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조금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얇은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귀를 기울이니까 기침 소리였어요. 옆방에서 나는 거였습니다. 잠깐 듣고 있으니까 그 뒤로 물 끓는 소리, 누군가의 TV 소리,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가 차례로 섞여 들어왔어요. 저는 철제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원룸은 조용했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벽이 얇아서 옆 사람 소리가 다 들려왔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밤이 제 방 안으로 스며들어 오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게 불편했습니다.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덜 외로운 것 같기도 했어요.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소리였으니까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각자의 밤을 지내고 있다는 소리였으니까요. 그 생각이 드니까 조금 힘이 빠졌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긴장이 조금 풀리는 쪽으로요. 며칠 지나서 주민센터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우편함에 꽂혀 있었어요. 지역 주민 복지 서비스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항목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긴급복지 상담, 주거 지원, 의료비 상담. 저는 그 세 줄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접으려다가 다시 펼쳤어요. 주거 지원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 방도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손목이 나아지지 않으면 가게 일도 오래 못할 것 같았고, 그러면 또 돈이 끊기고, 또 방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 악순환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안내문을 챙겨서 방 안 서류철에 끼워 넣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가지고 있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이걸 버리지 않고 챙겼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다른 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거 받아봤자 나한테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며 바로 버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손목을 봤습니다. 보호대가 낡아 있었어요. 며칠째 매일 감다 보니 천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새로 사야 하는데 그것도 돈이었어요. 작은 것들이 다 돈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선영이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어요. 준호 이름 위에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하면 걱정하는 척 하면서 결국 그냥 참으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을 지금은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벽 너머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누군가 낮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였어요. 뭔지 모를 멜로디였는데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내일 주민센터 안내문을 다시 꺼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아직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는 결국 그 안내문을 들고 주민센터 문을 열게 됩니다.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민원 창구가 줄지어 있었고 번호표를 뽑아야 한다는 안내판이 보였어요. 저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안내문을 들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서류철에 끼워뒀다가 꺼낸 거라 모서리가 조금 접혀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봤어요.
저처럼 나이 든 분들도 있었고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정을 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그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이상하게 실감했습니다. 번호가 불렸어요. 창구 앞에 앉으니 상담사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김나현 씨라고 했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였는데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서두르는 느낌이 없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안내문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우편함에 왔는데 주거 지원이랑 의료비 상담이 있다고 해서요. 김나연 씨가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현재 거처, 월 수입, 건강 상태, 자녀와의 연락 여부를 차례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짧게 사실대로요. 혼자 삽니다. 새벽 일을 했는데 손목을 다쳐서 지금은 쉬고 있어요. 연금이 조금 나오고요. 자녀는 있는데 따로 삽니다. 그 말들을 늘어놓고 나니까 제 상황이 이렇게 요약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말로 꺼내니까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는데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더 무거워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상담사가 적다가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겠네요. 저는 반사적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상담사가 잠깐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적는 게 먼저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목 안쪽이 조금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을 저는 얼마 만에 들어보는 건지 몰랐어요. 아니, 그 말을 살면서 몇 번이나 들어봤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종이를 밀어줬어요. 이름, 생년월일, 현재 거처, 가족관계. 저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척칸에 천천히 썼어요. 한 명자, 또박또박 썼습니다. 획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요. 이름을 이렇게 천천히 써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서류에 이름을 쓸 때는 늘 빠르게 흘렸었거든요. 그냥 채워야 하는 칸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한 명자, 69세, 단독세대. 그 세 줄을 쓰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담사는 기다려줬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칸까지 다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놨어요. 이상하게도 눈물보다 손끝에 힘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게 신기했어요. 울 것 같았는데 막상 쓰고 나니까 울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를 안내받았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방법, 의료비 지원 항목, 주거 지원 연계 절차, 상담사가 각각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종이에 적어줬어요. 저는 그걸 받아서 안내문이랑 같이 챙겼습니다. 손목은 정형외과 가보셨어요? 병원에 한 번 갔는데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만 했어요. 의료비 지원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서류 목록 따로 뽑아드릴게요. 상담사가 프린터에서 종이를 뽑아서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었어요. 아무도 이런 걸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있다 해도 저한테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딘가에 있는 제도들인 줄로만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쓰는 게 아닌 줄 알았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서류들을 가방 안에 넣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옆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벤치가 몇 개 있는 공원이었는데 저는 거기 잠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목 보호대를 감은 손을 가방 위에 얹었어요. 편의점에서 두유 하나를 사왔습니다. 따뜻한 걸로요. 손바닥으로 감싸주니까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달고 따뜻했습니다. 별것 아닌데 그 온기가 그날따라 크게 느껴졌어요. 공원에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아저씨, 이어폰을 끼고 걷는 젊은 여자,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보는 노인. 다들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도 그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따뜻한 두유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팠어요. 손목이 쑤셨고 다리도 무거웠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않았고 방도 좁았어요. 자식들은 멀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전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힘들면 돌아가고 싶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생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 집에는 익숙함은 있었지만 자기 자리는 없었다는 걸요. 밥상을 차리면서 긴장하는 것, 나가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것,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사과를 꺼내는 것. 그게 40년이었습니다. 그 40년으로 돌아가느니 지금 이 좁고 낯선 곳에서 버티는 게 나았어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두유를 다 마실 때쯤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손목을 다시 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 의사가 사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인대가 늘어났고 무거운 걸 드는 일은 당분간 안 된다고요. 완전히 낫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진료비 계산대 앞에 서서 번호표를 들었습니다. 의사 말보다 그 번호표를 더 오래 봤어요. 진료비가 나오면 또 계산이 달라질 테니까요. 주민센터에서 받아온 의료비 지원 서류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신청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전에는 이런 걸 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다 알아서 했으니까요. 아니, 남편이 알아서 했다기보다 제가 알아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내가 알아서 뭔가를 해결한다는 걸 너무 오래 안 해봤으니까요. 이제는 해야 했습니다. 저밖에 없으니까요. 가게에 복귀한 건 손목이 조금 나아지고 나서였습니다. 사장이 반겨줬어요. 무거운 건 당분간 빼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경숙 씨가 옆에서 시금치 다듬는 걸 도와줬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서 같이 손을 움직여줬어요. 그 조용한 도움이 고마웠습니다. 쉬는 시간에 경숙 씨가 커피를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언니, 요즘 많이 힘들었죠? 네. 근데 지금은 좀 나아요. 다행이다. 그게 다였어요. 더 묻지도 않았고 위로의 말을 길게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 짧음이 오히려 편했어요. 길게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도 충분하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복순 씨한테 전화를 한 건 그 주 저녁이었어요. 언니 목소리가 좀 다르네요. 괜찮아요? 응. 이제 진짜 좀 괜찮아요. 다행이다. 복지관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나가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문 쪽을 봤어요. 골목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좁은 창으로 보이는 풍경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낯설었던 골목인데 사람은 낯선 것에도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빠르기도 하고요. 그날 밤 자기 전에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오래된 다이어리였습니다. 이사 오면서 챙겨온 것 중 하나였어요. 예전에 썼던 페이지들을 뒤적였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나는 지금 괜찮은가? 짧게 썼던 문장들이 있었어요. 새 페이지를 폈습니다. 오늘 날짜를 쓰고 잠깐 생각하다가 천천히 썼어요. 몸은 아직 아프다. 돈은 아직 부족하다. 근데 오늘 하루는 내가 살았다. 그게 다였어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다짐도 아니었고요. 그냥 오늘 하루를 제가 살았다는 사실 하나를 썼어요. 다이어리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저는 69에 이혼했어요. 그게 정답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잘한 일인지, 더 잘할 수 있었는지,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그런 건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는 압니다. 그 집에서 나온 건 잘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다는 게 그 증거예요. 몸이 먼저 아는 것들이 있거든요. 머리보다 정직한 것들이요.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손목이 망가지기도 했고, 방을 옮기기도 했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멀고, 돈은 여전히 빠듯합니다. 달라진 게 뭐냐고 하면 딱히 뭔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요. 밥을 먹을 때 긴장하지 않아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쉬고 싶으면 쉽니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40년 동안 없었던 것들이에요. 요즘은 주민센터 서류 처리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신청했고 주거 지원도 상담을 받고 있어요. 복지관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씨 옆에 앉아서 믹스커피를 마시고 스마트폰 교육도 들어요. 별것 아닌 하루들이에요. 근데 그 하루들이 이제는 제 것입니다. 누가 트집 잡지 않는 하루들이고 누구 눈치를 보지 않는 하루들이에요. 밥이 식어도 제가 선택한 온도고 채널을 돌려도 제가 고른 채널입니다. 처음엔 자유가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알았어도 나왔을 거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자신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나온 게 맞았습니다. 예전 집에는 익숙함이 있었어요. 40년의 냄새와 40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제 자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저는 늘 작아지는 쪽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방은 좁습니다. 벽이 낡았고 계단이 삐걱거려요. 벽 너머에서 이웃 소리가 들리고 냉장고가 가끔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건 제 방이에요. 제 이름으로 계약한 방이고 제가 고른 방이고 제가 열고 닫는 문이 있는 방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두유를 마시던 그날 저녁이 가끔 생각납니다. 몸은 아프고 돈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던 그 저녁이요. 근데 그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마도 그 자리가 제 자리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누가 앉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거기 있어도 된다고 허락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앉고 싶어서 앉은 자리였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당연한 것 같지만 저한테는 오래 없었던 일이었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누구의 눈치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요. 한명자, 69세.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